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전 요즘 감기가 와서 요단강 건너가다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이번에 상당히 독한 그 독감이 걸려서 제 와이프도 고생을 엄청 하고 지금 전 오늘부터 이제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 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건강 잃으면은 발장 흔들립니다. 그래서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11강좌 이상 행동의 분류 중에서 회피적인 성격장애, 회피적인 성격장애를 오늘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피적인 성격장애를 보게 되면은 나는 저분하고 사귀고 싶고 가까이 가고 싶고 저분하고 저 사람하고 좀 친구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상대방으로부터 혹시 저 사람이 나를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나하고 헤어졌을 때 나를 욕하거나 그렇게 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서 가까이 다가갔는데 만약에 난 너 싫어 하면서 거절하면 어떡할까 하는 것을 항상 두려워해서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 사람을 사귀는 것, 이것을 기피하는 이런 정세를 말합니다. 이런 그 회피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상처를 아주 굉장히 쉽게 받게 됩니다. 상대방이 조금만 어떤 얘기를 해도 나를 두고 하는가, 내게 하는 소리인가 봐, 틀림없이 저 소리는 날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회피적인 성격장애 환자들의 그 주요 증상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나는 당신이 나를 미워할 것임을 나는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피적인 성격 장애인들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비평적입니다. 상대방의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모든 면에 있어서 비평적이고 또 자기 자신 마음속에 자존감이 이렇게 얕기 때문에 든든한 자존감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비평이 잦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불안정하고 뿐만 아니라 이 거부에 대한 두려움, 상대방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할까? 상대방이 나를 나 너하고 안 놀아 한다면 어떡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고 뿐만 아니라 비난에 집착을 합니다. 혹시 나를 비난하는 것이 아닐까? 저 사람이 나를 두고 하는 소리 아닐까? 엉뚱한 생각을 자꾸만 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자발적이질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톨이가 되어버려요. 내 마음속에는 저 사람과 사귀고 싶고 친구하고 싶고 또 저 친구하고 가까이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가졌지만은 그러나 어쩌면 이것이 일종의 대인공포증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관계의 욕구는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이러한 외톨이가 바로 이러한 정서입니다. 자, 이처럼 대인관계를 원하지만은 가까이 하기는 너무나 먼 당신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 그러한 보장이 없으면은 아예 관계하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먼저 손짓을 하고 상대방이 먼저 너 좋아, 너하고 친구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그 보장이 없으면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상대방과 친구하고 싶고 상대방과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그렇게 하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대인관계를 억제한다 그랬어요. 어떤 친구가 우리 학교 또 우리 학급에 전학을 왔어요. 근데 보니까 전학 온 그 친구가 상당히 나이스하게 보이고 그리고 젠틀하고 정말 저런 친구 같으면 좀 가까이 사귀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은 마음속에 있지만은 다른 애들은 가까이 가서 너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놀자. 내가 맛있는 거 내가 줄게 해서 자기 집에 초대를 하고 하지만은 이 회피적인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환자는 새로운 대인관계에 다가가고 싶긴 한데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긴 한데 내가 만약 가까이 갔을 때 저 친구가 나를 외면하면 어떡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해?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너무나 심한 거죠. 열등감에 이렇게 붙잡혀 있다 보니까 사람이 그만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다른 사람은 모두가 다 새 친구 왔다고 가까이 가서 인사하고 나는 누구야? 나 제임스야. 너 이름이 뭐니? 탐 반갑다 얘. 하면서 악수하고 서로 허가하고 하지만은 이 회피적인 성격 장애자는 혼자 저만큼 외톨이가 돼가지고 다른 친구들이 그 새로운 친구하고 친구하는 그 모습을 그냥 지켜봐야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부정적인 이런 피드백만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가 어릴 때 자랄 때 아이들이 잘한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너 이렇게 못하는데 넌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라는 겁니다. 구체적인 칭찬을 해주게 되면은 아이는 마음속에 자부심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자존감이 그때부터 서서히 자라오르기 시작을 해요. 자존감이 자라게 되고 자부심이 솟아오르게 되면은 이 사람은 친구 사귀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친구들보다도 새로운 친구가 왔을 때 가까이 다가가서 나는 누구야? 나랑 같이 친구하자 하면서 손을 먼저 내미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어릴 때 아이들이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발표하고 감정을 발표하고 할 때 어른들이 조그만 녀석이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애들이 말이 많으면 못 써 하면서 야단을 치거나 자기 속에 있는 생각을 발표하는데 그 생각을 그냥 뭉개버리거나 무시해버리거나 그러한 그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고 자란 아이들, 이러한 아이들은 이 셀프 이미지, 자기 자존감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 언어, 한마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제가 지난 그 주간에 카와에 가서 이번에는 언어심리와 그리고 상담의 기법, 특히 전화 상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화가 처음에 걸려왔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전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를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그 문제, 그리고 면접 상담을 처음에 내담자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그를 인테이크해서 이 상담 라인 안으로 데려오게 될 것인가, 또 무엇부터 먼저 할 것인가, 내담자가 침묵을 지킬 때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테크니컬한 문제, 이런 것을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랭귀스틱 사이콜로지, 언어 심리학에서도 제가 여러 번 거기에 모인 신규 상담사들에게 얘기를 하고 하는데, 부모님들의 긍정적인 말 한마디, 또 곁에 있는 배우자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변화시키는지요. 우리가 그냥 삐뚤어진 그 어둠의 자식들, 저 어둠 뒷골목에 있는 아이들,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릴 때, 성장기 때 어떠한 언어를 들으면서 성장했느냐, 그것이 곧 그런 청소년들을 만들어 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의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그 부모님으로부터, 성인들로부터 어떠한 언어를 듣고 자랐는가, 어떠한 언어의 문화권 속에서 아이가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자존감에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상대방이 내게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나는 누구야, 나랑 친구하자 하고서 자기가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친구들이 모두가 다 가서 친구하자는데 이 자존감이 낮은 이 친구, 회피적인 성격 장애를 가진 이 친구는 저만큼 멀리서 다른 친구들이 새 친구하고 모여오는 것을 그냥 구경만 해야 되는 이런 외톨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이 곧 회피적인 성격 장애자는 어릴 때부터 어떤 언어를 듣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회피적인 성격 장애자가 많으냐 하면 많지 않습니다. 대개 일반 인구의 이 100명 중에 1명 또는 반명 정도입니다. 자, 이렇게 흔치 않지만은, 그러나 이 회피적인 성격 장애의 병이 걸리게 되면은, 이러한 환자가 되게 되면은 이 사람은 정말 세상을 힘들게 살아야 됩니다. 또 곁에 있는 가족들에게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회피적인 인격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거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사회적인 상황에서의 억제를 보여서 남들에게 원둔형으로 보인다. 내가 남들에게 다가가기 힘들어하니까 혼자 그냥 원둔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혼자 숨어요. 외톨이에요. 혼자 가만히 자기 삶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내향성과 이 불안한 정서는
이러한 회피적인 성격 장애자들을 더욱더 언둔형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고 그렇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피적인 성격 장애자는 이렇게 자존심도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자존심은 말할 수 없이 낮아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소셜 포비아, 사회적인 공포증, 이 사회 공포증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사회 공포증이 다가오게 되면 이제는 회사에 취직도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옷을 내고 당당하게 이 면접을 보고 패스를 하고 회사원이 되고 그렇게 들어가는데, 이 회피적 성격 장애자는 원서를 내는 그 자체부터 두려워하는 거예요. 내가 이 원서를 낼 때 상대방이 내 혹시 내 핸드라이팅 했을 경우에, 손으로 이렇게 적었을 경우에 글씨가 이거 뭐냐 하고 지문서를 그냥 던져버리진 않을까. 또 만약에 컴퓨터를 찍어서 이렇게 컴퓨터로 원서를 작성을 했다 할지라도 얘는 뭐 이런 애가 있나 하면서 원서를 날려보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회 공포증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회사도 취직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정신협회에서는 이렇게 사회공포증을 진단할 때 회피성 성격 장애자를 진단하는데 반드시 이런 것들을 고려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SM에서 진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회 활동의 제한. 어떤 사회에서는 그래도 어울리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단체 활동이나 다른 데 들어가서는 아예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 아닌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항상 부적절감을 느끼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는가. 자, 이런 다음 중에 4가지 이상이 항목이 해당이 된다면은 회피적 성격 장애자다 하는 겁니다. 첫째는 비판이나 비난 또는 거절이 두려워서 중요한 대인 접촉을 포함한 직업 활동을 아예 회피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인간관계에 관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창피를 당하거나 조롱을 받을까봐 거기에 들어와서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 네 번째는 사회적인 상황에서 비판을 받거나 거절당하는 것에 너무 집착을 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부적절감 때문에 난 거기 어울릴 수 없어. 난 거기 가서 어울리지 못할 거야 하는 부적절감 때문에 새로운 대인관계적인 상황에서는 자기 자신을 아예 억제해버리고 거기에 아예 원서도 내지 못하는 사람. 여섯 번째는 자신을 사회적으로 어리석고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없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열등한 것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 일곱 번째는 당황하게 될까봐, 내가 당황하게 될까봐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하거나 새로운 활동에 활동하는 것을 지나치게 주저하고 있는 사람.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7가지 중에서 4가지가 내게 부합이 된다 하는 사람은 이 회피적인 성격
장애자로 그렇게 보라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인격 장애입니다. 의존적인 인격 장애란 무엇인가? 상대방에 대해서 너무 의존해서 자신이 스스로 이 자기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 복종적인 사람이에요. 어른들이나 아니면 친구, 또 보스나 어떤 리더, 이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해요. 그러나 자기가 나서서 어떻게 리더가 되거나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성격을 나타내는 장애를 의존성 또는 의존적 성격 장애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존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그런 그 개념이잖아요. 의존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지니고 있는 보편성입니다. 이거는 의존성은 저도 지녔고 여러분들도 다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도가 지나치게 되니까 그것이 나에게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하기 위해서는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존심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생기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존심은 상대의 인정과 공감을 바탕으로 자존심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존성 인격 장애자는 의존이 너무 심해서 남에게, 부모님에게 의존한다든지 친구에게 의존한다든지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자신의 일을 언제나 상대방에게 그 결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일을 자기가 책임 있게 이걸 정리해 나가지 못하고 자꾸만 상대방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복종적이고 누군가 자신을 돌아봐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것이 의존적 성격 장애자입니다. 자, 그러면 의존적 성격 장애자를 보게 되면은 기질적인 요인이 있는데, 기질적인 요인은 대개 보게 되면은 이 사람 이 뇌 속에 이제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감정의 뇌라고 있습니다. 그 감정의 뇌, 곧 변연계인데요. 변연계를 우리는 림빅 시스템이라고 그럽니다. 림빅 시스템에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 긴장감이나 이 공포 경험에 너무 민감한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보호 반응 유발하는 선천적인 특정한 신체적인 어떤 조건을 가졌을 때, 그러니까 남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면 내 혼자 걸을 수 없다든지 내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된 사람, 또 환경적인 요인을 보게 되면 이 부모님이 너무 과잉 보호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러한 과잉 보호를 받고 자라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가 좀 들어서도 유년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립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부모님의 보호를 자꾸만 받으려고 하고 부모님께 의탁하려고 하고 또 자기 책가방 사는 거 이 모든 것까지도 부모님이 다 챙겨줘야지 가방을 메고 갈 수 있는 아이들. 자, 환경적인 요인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은 대개 보게 되면은 이 독립하거나 분립하는 것을 무서워합니다. 이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무서워해요. 이제 이걸 보게 되면은 정신분석적인 입장에서는 그 구강기 때
고착된 구강기 때 피젝션 되어 있는 이러한 사람들, 또 인지적인 입장에서는 나는 근본적으로 무력하고 부적절한 사람이다 하고 자신을 이렇게 부적절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할 것인가? 치료 목표를 보게 되면은 의존적 소망 좌절, 그러니까 너무 의존적이다 보니까 어떤 무엇을 바라보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좌절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니까 남들에 의해서 어떤 소망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려고 하는 이것은 아예 깨버리고 네가 먼저 만들어놔. 엄마가 어떤 그 플랜을 짜주기 전에 네가 먼저 플랜을 짜도록 해봐라 하고서 자립심을 길러줘야 됩니다.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누구가 힌트를 주지 않으면 어떤 생각조차 못하는 그런 사람,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조력하고 독립이 아닌 자율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인지적으로도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나이가 이 정도 되는데 내 이걸 못해, 왜 못해, 나 할 수 있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지적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그 인지를 긍정적인 인지로 바꿔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치료들이 있습니다. 의존적인 성격 장애자는 이처럼 버림받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결정을 내려주길 원해요. 엄마는 놀까 아니면 잘까 놀아야 되는지 자야 되는지 그것마저도 아이들이 엄마한테 물어보고, 자, 어릴 때 사실 부모님들이 야, 이 녀석아, 네가 자든지 놀든지 그건 네 맘이지 엄마한테 왜 그걸 물어봐? 이 독립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너 이제 그만 자라 하고 엄마가 자꾸만 무릎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자꾸 머리 쓰다듬어주고 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자꾸만 이 독립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이런 것이 결국 계속되다 보니까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자신 속에는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엄마한테 물어봐야 돼요. 엄마한테 물어보고 무슨 일이든 결정을 하려고 하고 엄마한테 물어보고 행동을 하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의존적 성격 장애 여기까지 봤습니다. 제가 조금 몸이 아직 회복이 덜 된가 하고, 여러분들 건강 늘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